중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국보다 많이 버는 거 아시죠? 한국은 중국에 불법 체류하고 싶어 안달난 국가입니다. 아니 그런 거짓 주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양한 외부 참석 인원들이 모이는 민헨 공대의 외부 공개 강의실. 한 중국인 유학생이 앉은 자리에서 한국은 한국 공장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순간 공장단지 전체가 망해버리는 후진국이 되어버린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한국인들이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감사해야 된다는 이상한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민헨 공대 교수의 일갈 한마디에 강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고 마는데요. 대체 이곳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살고 있는 에이블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 대학 중 하나인 민헨 공대에서 다양한 복합 과목을 수강 중인 저는 최근에는 인구공학과를 전공하며 다양한 지식을 쌓고 있는데요. 각 나라의 특징적인 인구 밀도와 산업공학을 연구 중인 저는 특히나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구 밀도와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 한국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발표 자료를 위해 한국도 3번 이상 방문해오며 한국에 대한 선진국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제가 태어난 독일이나 일반적인 유럽권의 나라들과는 다르게 24시간, 언제 어느 때나 안전한 사회보장 시스템은 물론 도시와 생산 공장 단지가 적절히 섞인 효율적인 선진국 인프라를 보이고 있었고,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을 크게 앞지른 것이 분명해 보였죠. 하지만 제가 이런 발표를 진행할 때마다 꼭 듣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거의 99% 확률로 중국인 학생들이 한국은 중국보다 후진국이라는 발언은 물론 현재 한국 공장 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산업 노동자는 중국인들이니 그들이 모두 파업을 하면 한국의 경제활동은 1초 만에 끝이 나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현재 한국의 경제 주권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기괴한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럴 때마다 번번이 그들의 수준 낮은 질문을 무시해왔으나 바로 얼마 전 저는 정규 강의 시간에 이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인구공학 교수님께서 정규 강의를 진행하시는 날이었기에 교수님께서는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한국을 인구 밀도 대비 매우 효율적인 대기업 생산공장 단지와 물품 생산량을 가진 특별한 선진국 국가라는 강의를 진행하셨는데 교수님의 입이 열리자마자 한 중국 학생이 뭐라고요 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학생은 앉은 자리에서 손도 들지 않고 저희 교수님을 향해 대체 왜 대다수의 민헨 공대 교수들이 한국의 공장 생산량이나 경제 밀도가 선진국이라고 올려치기 하고 있느냐며 이해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진행했고, 역시나 제가 겪어왔던 상황과 똑같이 현재 한국의 경제 주권은 한국의 공장 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다며 가난한 한국은 중국인 노동자들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교수님께서는 살짝 당황한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어째서인지 중국 학생을 향해 자기 생각에 대해 더 발언을 진행해보라고 했고, 그렇게 중국 학생은 신이 나서 기괴한 발언을 더더욱 떠들어댔는데요. 하지만 중국 학생의 발언이 진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수님이 왜 통쾌한 표정을 지으며 중국 학생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완벽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 뛰어난 두뇌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의 공장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인가요?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은 단순히 한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이민을 간 중국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로지 현재 가난한 한국의 공장 생산량이나 경제 상황을 도우려고 중국 정부에서 모국의 마음으로 파견을 보낸 사람들이고, 그들 모두는 한국인들보다 평균적으로 뛰어난 두뇌와 학업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헨 공대라는 대학교에서마저도 이 사실을 모르고 그저 한국의 반도체 경제 상황이나 IT 계열 산업이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하다니. 그 이면에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희생을 모른다고밖에 생각이 들지가 않네요. 제가 중국인이라서가 아닙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진실이에요.
특히나 현재 교수님은 물론 강의실의 많은 학생들까지 한국이 그저 선진국이고 뛰어난 경제 대국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한국은 공장단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두뇌마저 갖춘 사람이 없어서 오로지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인들 스스로는 너무 멍청하고 IQ가 낮은 나머지 공장 생산을 담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공장 생산이 아닌 그 공장을 최초 건설하고 계획한 사업체도 한국의 대기업이 한 것이 아닌 중국 정부가 해준 것이 100%인 사실이죠. 즉 지금의 한국은 저희 대국 중국이 지어준 사업 계획서와 중국인 노동자들로 경제 수출을 하고 있을 뿐 그들 스스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아니라면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중국인 노동자들의 거주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한국은 중국보다 완벽하게 가난한 후진국입니다. 평균 시급을 비교해 봤을 때도 중국에서는 시급이 1만 원이 넘어가고 있지만 한국은 지금 시급이 5천 원인 나라입니다. 즉 아무리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해도 중국의 노숙자보다 못한 삶을 한국인들은 강제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렇다 보니 한국에서는 공장 단지에서 생산 설비를 담당할 지능을 가진 한국인들이 애초부터 없기도 했지만 한국 청년들의 약 70%가 취업 의욕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러한 한국의 암울한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국인 생산 노동자들을 엄청난 인구수로 한국으로 대거 이주시켰습니다. 오로지 한국의 경제 생산 회복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지금 한국의 경제 생산 규모나 대기업 공장 단지들이 중국의 몫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으니까 말이죠. 위넨 공대 대학교에 다닐 정도의 지능이라면 굳이 월급 500만 원을 받는 중국인 생산 노동자들이 월급 100만 원에 한국으로 취업을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이곳의 학생들과 교수들은 마치 모두가 무슨 최면에 걸린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공장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대단하다며 미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건 한국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이루게 만들어준 중국인 노동자들인데 말이죠. 또한 여기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을 현지 한국인들이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기업 공장에서 생산 설비를 담당하는 중국인들은 월급 50만 원을 받으면서도 속국인 한국을 위해 희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중국 정부의 제안으로 한국으로 가기는 했지만 지금은 한국이 속국이니 부모의 마음으로 한국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들이 중국어를 쓰고 단지 조금 거칠게 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해는 됩니다. 한순간에 나타난 중국인 노동자들이 자신들보다 뛰어나고 똑똑한 일머리로 생산 설비를 잡고 있으니 질투와 국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죠.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특히나 중국인들은 효율적인 생활을 위해 생리 현상마저도 가는 시간을 아끼려고 길거리에서 일을 해결하는데 한국인들은 이러한 저희 중국인들의 생활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을 욕하고 더럽다며 한국 사회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인들 대부분이 중국으로 돌아간다면 상위 10% 이상의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오로지 속국인 한국의 경제 부흥을 위해 부모된 마음으로 한국의 공장 단지에서 희생을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쓰레기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에서 꽤 뛰어난 미넨 공대라는 이곳 강의실의 학생들도 이러한 한국 공장 단지의 진실을 모르고 그저 한국을 올려치기 하고만 있죠. 상식적으로 40년 전만 하더라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평균 월급이 10만 원이던 한국인들이 지금 어떻게 경제대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들의 이면에는 모두 저희 중국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수님에게 강의의 정정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땅의 면적 대비 인구 밀도가 높은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 결과물이나 대기업 생산 공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동화 생산 시스템들,
전부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바이며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생산 노동자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단체 파업을 하도록 공식 요청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경제 수출과 대기업 연구단지들은 단 하루 만에 망해버리고 말겠죠. 저는 대국 중국인들을 대표해 교수님에게 진실한 강의를 진행하라는 아주 단순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한국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굶어 죽게 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저희 중국인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가난한 나라라는 말이에요.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학생은 앉은 자리에서 책상까지 내려치며 울분스러운 기계 발표를 진행했고, 이 모습은 흡사 중국의 세뇌에 빠져버린 평범한 중국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학생은 자신의 발언에 별다른 강의실에 호응이 없자 다들 한국 정부에게 돈을 받고 지금 이 강의실에 앉아 있는 것이냐며 한국의 경제는 당장 내일이라도 중국인 노동자들이 단체 파업을 한다면 망할 것이라며 저주에 가까운 망언을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강의실에 있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간 것은 그저 단순히 가난한 중국을 떠나 돈을 벌러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냐며 그게 싫으면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제발 좀 떠나라는 폭소를 터뜨리는 농담들이 터져나왔고 이는 중국인 학생의 주장과 달리 담백한 팩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상황을 지켜보시던 저희 교수님께서 중국 학생에게 이름을 묻고 다시 한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중국인 학생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학생이 상식적인 것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국보다 중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면 중국인들이 굳이 중국을 떠날 이유가 있을까요? 또한 두 번째 질문으로는 당신은 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교수님은 중국 학생에게 두 가지 담백한 질문을 날리셨지만 어째서인지 중국 학생은 그저 이것을 못 들은 척하며 멀뚱멀뚱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만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희 교수님께서는 역시나 이것마저도 예상한 반응이었다는 듯 그 중국 학생의 핀 마이크를 가져가시더니 지금부터 자신의 발언에 자신이 있으면 질문을 하라는 말을 남긴 뒤 역관광 발표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국인 생산 노동자들은 그들의 선택으로 한국에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중국 정부의 압박이나 한국 정부의 압박도 없었고 그건 순전히 그들이 살기 위해 내린 선택이죠. 하지만 그들 모두는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점점 가난해지는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취업을 온 중국인 노동자들은 그 수가 늘어나면서 그들끼리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오히려 중국인 노동자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상황으로까지 오고 말았죠. 참 이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노숙자와 다름없는 가난한 삶을 살았고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 고마운 나라 한국에서 취업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모습이야말로 현재 중국이 왜 대부분의 국가,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피하는지 보여주는 알맞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인 학생은 아까부터 계속 그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속국인 한국을 챙기기 위한 중국인들의 배려라고 하는데 그런 배려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아니 내일이라도 한국을 떠나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절대 최선진국 한국을 떠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현재 한국은 아무런 학업 그리고 취업 자격 조건이 없는 중국인 노동자라도 공장단지에서 1차원적인 소위 막노동이라고 불리는 단순한 일을 해도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중국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공장단지 자체가 없을 뿐더러 하루 24시간 일을 하더라도 월급이 50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만큼 현재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한국의 경제 규모에 완전히 압살되어 버리는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의 국가 멸망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중국의 젊은 청년층과 중년층들은 지금이라도 가난한 파산국가,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이민을 가서 공장 단지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렇게 한국에서 일을 하면 중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돈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이고, 중국이 가지지 못한 시민의식과 위생관념에서도 세계 1위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에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엄청난 부유국가 물가와 경제성장, 동력으로 인해 한 달마다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선진국의 삶이 보장되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방금 중국 학생의 주장처럼 이들이 한국인들을 뒤통수 치기 위해 파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중국의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저 개인의 삶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국보다 부유한 한국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생산 노동자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어떤가요? 아까 중국인 학생의 주장과 전혀 다르지 않나요? 하지만 최근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대학교에서도 이러한 중국인 학생들의 선동 발언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주장하는 공통적인 문장이 있죠. 그게 바로 한국은 중국의 속국 그리고 여기에 더해 한국은 중국보다 가난한 파산 국가라는 설정입니다. 중국 학생에게 묻고 싶네요. 당신은 왜 그렇게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열등감을 보이는 것인가요? 아니면 현재 중국의 뛰어난 경제 인구나 학업 인구들이 한국으로 빠져나가니 그것을 막기 위한 대의를 위해 이런 쓰레기 같은 발표를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당신이야말로 중국 정부의 세뇌에 완전히 빠져 그들을 위한 꼭두각시의 인생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망하고 있다는 흐름은 막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중국의 인접 국가에서 제일 선진국이고 살기 좋은 한국으로 중국인들이 이민을 떠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중국인들의 생존 욕구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학생과 같은 중국인들에게 경고를 전하고 싶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생산 노동자로 살아갈 인생이라면 정말 조용히 그 일에만 매진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인들은 오히려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한국인들을 위협하고 지금 저희 눈앞에 있는 중국인 학생처럼 중국은 한국의 모국이다. 그러니 중국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된다며 말도 안 되는 사상과 가치관을 주장하고 있죠. 이게 바로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꺼리는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인들은 애초부터 목욕하면 복이 달아난다며 잘 씻지 않는 위생관념까지 가지고 있는데 위생 청결도가 세계 1위인 한국인들이 봤을 때에는 중국인들은 그저 냄새가 나고 고약한 심보를 가진 이상한 사람들에 불과하죠.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고 살고 싶다면 부유한 선진국 국민 한국인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학생의 태도는 어떻죠? 오히려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있다며 수많은 외국인 학생들 앞에서 거짓 발언을 일삼고 있죠. 심지어 지금 중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길거리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근접 국가인 일본 심지어는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유럽의 나라들까지 중국인들은 그 모든 곳의 국가들 길거리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며 그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치안위생을 무너뜨리고 있죠. 즉 지금 중국인 학생이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중국인들 스스로 후진국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죠. 한국의 공장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과 같은 국적의 중국인 직원들이 늘어나자 그들과 무리지어 다니며 길거리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 어떤 나라가 후진국이고 선진국일까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이를 끝까지 무시하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발언과 함께 한국은 아직도 중국보다 가난하다며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게 바로 당신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중국인 학생에게 발언권의 시간을 준 것도 이를 정확히 꼬집기 위함이죠. 제 말에 단 하나의 반박거리라도 있다면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중국인답게 찌그러져 있어 주세요. 당신들이 아무리 한국을 깎아내려도 지금 한국은 밀려오는 중국인 노동자들을 1차 노동자로 굴리며 경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효율적인 최선진국이니까 말이죠.
다른 학생들도 확실히 한국에 대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중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희 학과 교수님께서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 중국 학생에게 일침을 날리셨고, 교수님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강의실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민헨 공대학교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입학한 중국인 학생들이 자신들끼리 무리를 만들어 대학교 내부에 있는 공원이나 복도를 생리현상으로 더럽히는 경우가 정말 많았기에 중국인들의 위생관념 문제는 민헨 공대에서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나 강의실의 학생들은 중국인들은 왜 그렇게나 한국을 깎아내리면서 결국 한국의 공장 단지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은 모습을 보이냐며 공개적으로 중국인 학생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는 중국인 학생의 기괴한 발언에 따른 정당한 답변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학생들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강의실의 분위기가 조용히 정리되려던 찰나, 강의실 앞쪽에 있던 또 다른 중국 학생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은 무조건 한국인들보다 평균 IQ가 높은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에 두뇌 기부를 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중국인들의 평균 IQ가 한국인들보다 월등히 높다는 발언을 내뱉었어요. 하지만 그 학생의 발언이 터져나오자마자 저는 강의실의 친구들과 푹하고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인구산업공학과 학생이라면 각 나라의 평균 IQ를 알고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한데, 그 중에서도 한국은 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균 IQ가 매우 높은 나라였지만, 중국은 그 중에서도 최하위, 사실상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아프리카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최하위 평균 IQ 기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국 학생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땀을 뻘뻘 흘리며 한국에서 근무하는 비위생적인 중국인 노동자들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중국인들은 평균 IQ가 한국인들보다 2배는 높습니다. 아무리 중국 노동자들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생산 노동자의 역할을 해주면 한국은 고마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에서 일을 해봐야 돈을 못 번다니까요? 저 중국 학생의 발언은 단 하나도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교수님께서 한국을 옹호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희 중국인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세요. 중국인들은 한국에 마치 재능 기부와 같은 공장 노동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국 중국인들의 선량한 마음 아닐까요? 또 다른 중국 학생은 목소리까지 덜덜 떨리며 다시 한번 기괴한 변명을 이어나갔고, 역시나 이 발언은 교수님의 단 한마디로 박살나고 말았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그들은 한국을 떠나면 되겠네요. 그들에게 연락을 해보세요. 재능 기부하지 말고 한국을 떠나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돈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으로 가봐야 대기업에서도 못 받는 돈을 한국에서는 공장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벌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들이 한국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은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지금 완전히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인들의 평균 IQ 자료 부분은 대체 어디서 확인한 것일까요? 지금 당장 인터넷 검색창을 이용해 각 국가 간의 평균 IQ 수치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전 세계 1위에 가까운 공간 지각 능력과 창의성 그리고 순수 IQ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거의 대다수 지표에서 1위가 아닌 최하위 지표를 보이고 있죠. 사실상 당신들의 지능 수준이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한 완전한 후진국 아프리카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증거가 바로 이 자료가 말하고 있는 요지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월급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한국인들의 30대 평균 월급은 300만 원이 넘은 완전한 최선진국의 나라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몇몇 부분에서 독일 그 이상의 수준이고, 물가 대비 월급 부분에서는 한국이 전 세계 1위 지표입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의 부유함은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있으며 중국과는 큰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하지만 중국 학생들은 아직도 세뇌된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그저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희생하고 있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네요. 한국의 공장 단지 중국 노동자들이 파업하더라도 한국은 오히려 그것을 너무나 고마워할 것입니다. 한국의 산업단지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은 중국인들이 알아서 사라져 준다면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취약계층이나 평범한 직원들이 채우게 되고, 이는 한국에게 오히려 더 큰 이득이거든요. 중국인 직원들을 써봐야 길거리에서 한국인들을 향해 대국 중국인을 보고 뭘 하고 있는 것이냐며 민폐를 끼치거나 길거리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인 수준 낮은 사람들이잖아요. 중국 학생은 지금이라도 세상을 깨우치고 싶다면 한국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부족하다면 제가 직접 표를 사드리죠. 당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 중국은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고 한국은 엄청난 선진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 또 한국 식당 갔다 왔니? 집에서 그런 이상한 냄새 좀 안 나게 해줄래? 런던의 보수적인 부모님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딸에게 한국 식당에 갔다 왔다면서 면박을 주고 있는데요. 딸은 말이 안 통한다는 듯 방문을 닫고 들어가고 마는데요. 어떻게 한국을 좋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사는 피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프랑스는 꽤나 보수적인 나라인데요. 워낙 과거에서부터 잘 살아온 나라라서 다른 나라에 베푸는 것을 상당히 인색해하는 나라고요. 겉으로 대놓고 인종차별을 하지는 않지만 프랑스식 발음 악센트 등으로 귀족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도 하는 보수적인 나라예요. 연속성과 전통의 상징인 왕실의 존재는 아마도 프랑스의 보수적인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요소일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프랑스 생활의 매혹적인 측면이며 우리의 일상의 역사와 영속성을 불어넣는 요소입니다. 수백 년의 혈통과 화려한 의식을 자랑하는 프랑스 왕실은 이러한 보수적인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왕실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숨쉬는 기관입니다. 왕실은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국제 행사에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민에게 통합감과 자부심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보수주의는 군주제를 넘어선 것입니다. 전통이 일상의 리듬을 좌우하는 고대 대학의 건축물에도 보수주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가발과 예복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관습이 있는 법률 시스템에도 전통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같이 오랜 관습을 열렬한 경외심을 가지고 지켜온 명절을 축하하는 방식에도 보수주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논쟁의 반대편에서 제가 속한 젊은 세대는 이 회원국을 매우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유럽 시장을 위해 이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치적 연합이 아니라 일공부 여행의 기회가 국경 없이 펼쳐진 광활한 공간으로 여겼습니다. 유럽 대륙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일하며 더 큰 유럽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유는 우리 정체성의 소중한 일부였습니다. 이는 진보와 상호 연결성 그리고 국경의 아이디어 문화, 경제 교류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상징했습니다. 국민투표와 그 여파는 프랑스의 극심한 세대 간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노년층 유권자들은 국가 주권과 이민 통제를 우선시하는 반면 젊은 유권자들은 이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문화적 혜택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단순히 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세계화에 대한 태도 정체성, 프랑스의 과거 제국주의 유산 등 광범위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윗세대가 인구로 이기고 말았었죠. 어쨌든 프랑스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보수적인 나라예요. 다른 문화보다 프랑스 문화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영향이 있고요. 이건 사람들도 그런데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저희 부모님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그나마 이제는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받아들이시는데요. 한국과 중국 같은 동아시아 나라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제일 인기 있는 그룹은 블랙핑크랑 방탄소년단인데요. 무조건 우리나라 노래만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TV에 한국 그룹이 나오면 끄기 일쑤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웃겨요. 블랙핑크는 프랑스 왕실에도 들어가는데 저희 부모님은 싫어하신 거니까요. 저는 일단 블랙핑크의 엄청난 팬이고요. 그리고 한국 음식을 먹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프랑스에는 놀거리가 퍼밖에는 없고요. 무엇보다 음식이 정말 맛이 없었어요. 저녁 8시만 돼도 갈 곳이 없으니까요. 저는 술이나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음식이 정말 먹을 게 없어요. 반면 한국 음식은 인스턴트도 맛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프랑스 요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많은 전통 요리가 지나치게 심심하고 밋밋하며 재료와 향신료의 풍미나 다양성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맛이 1차원적으로 느껴지고 질감도 밍밍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한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매운맛, 단맛, 짠맛, 신맛, 감칠맛의 놀라운 균형을 이루는 다양한 맛과 식재료가 사용되니까요. 한국 라면이나 컵라면 같은 간단한 음식도 다른 라면에 비해 육수의 향이 훨씬 더 강렬해요. 물론 불닭볶음면이나 농심새우깡과 같은 새우, 컵라면과 같은 정통 메뉴도 불맛과 복합적이고 만족스러운 맛으로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한식은 면과 간단한 스낵을 넘어 캐주얼한 음식부터 매우 고급스러운 음식까지 모든 수준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전역의 도시에서 한식당과 한식 퓨전 비스트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불고기와 갈비 같은 전통적인 한식 바비큐 요리, 비빔밥 같은 덮밥, 김치찌개나 순두부찌개 같은 진하고 풍미 가득한 찌개, 그리고 한국의 대표 음식인 삼겹살. 일명 두툼하게 썬 삼겹살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사랑은 끝이 없는 듯합니다. 저희 부모님 빼고요. 그런데 문화가 진짜 대단하긴 한 것 같은 게요. 저희 부모님이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요. 사실 처음에 저희 부모님들은 미국 제작사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했대요. 절대 한국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대요. 근데 거기에 한국 게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이 궁금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특히 달고나 게임이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것들 때문에 한국이 궁금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이전에 제가 뭔가 새로운 걸 가져오면 절대 안 한다고 했던 부모님이 자꾸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드라마 하나가 이런 힘을 낼 수 있다니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같이 휴가를 써서 한국으로 갈 생각이 없냐고 여쭤봤어요. 부모님은 안 그런 척하면서 가고 싶은 내색을 하셨어요. 저는 그 즉시 비행기 표를 예매했죠.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알아차린 저는 재빨리 인천의 대형 터미널에 흩어져 있는 편리한 무료 와이파이 키오스크 중 한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매우 세련되고 현대적인 공항을 돌아다니다가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하는 길에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휴대폰으로 빠르게 검색한 결과 곧바로 고속 프리워피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간단한 검색과 메시징을 위한 와이파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드리자 부모님은 긴장하면서도 희망의 참표정으로 제 양옆에 모여들었습니다. 부모님이 활짝 웃으며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집에 있는 언니에게 무사히 도착했음을 알리는 왓츠앱을 빠르게 보냈습니다. 기기당 15분간 무료로 할당된 와이파이 액세스 시간 덕분에 번거로움 없이 필수 체크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공항을 나가자마자 유심을 구매할 수 있었어요. 수화물 찾는 곳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다시 한번 빠른 무료 네트워크에 원활하게 연결했고 부모님은 각자의 휴대폰으로 연결 상태를 테스트해 보셨습니다. 기술 공포증이 있으신 아버지가 인천의 와이파이 커버리지 덕분에 외국 뉴스 사이트를 불러오며 휴대폰 화면을 보며 웃으시는 모습을 재미있게 지켜봤습니다. 부모님의 한국에 대한 발견은 군침이 도는 양념치킨을 간단히 먹은 후 처음 목격했습니다. 부모님은 인천에 도착한 후부터 저에게 KFC를 먹으러 가자고 잔소리를 하셨어요. 프랑스에 있는 어설픈 패스트푸드 치킨과 맛이 똑같을 거라고 잘못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숙소 근처에 있는 강남 치킨집에서 만든 바삭하고 끈적끈적한 달콤함을 한 입 드시고는 완전히 놀라셨어요. 아빠는 어린아이처럼 신기해하며 손에 든 반짝이는 닭 날개를 내려다보며 이건 그냥 치킨이 아니라 예술품이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이미 행복하다는 표정으로 더 많은 조각을 집어들고 그 옆에서 열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콤하고 향긋한 소스를 손가락에서 바로 합는 것을 막아야 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가족 2인분 분량을 완전히 먹어치웠어요. 그 행복한 여파로 부모님은 어떤 프랑스식
테이크아웃 치킨도 한국의 신성한 요리와 비교할 수 없다고 거의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는 왜 전설적인 BHC 와비 큐 브랜드가 서울에만 수백 개의 천상의 닭튀김을 전문으로 하는 매장을 가지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치킨은 미국에서 시작됐을지언정 이제는 거의 한식이죠. 한국식 치킨이요. 하지만 한국의 생활 문화에 흠뻑 빠져들고 서구 문명보다 수천 년 앞선 유물을 직접 본 후 그들은 이전의 문화적 무지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영국 도자기나 영국 정물화가 수백 년 전 한국 장인들이 만든 예술품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버지는 세심한 차의식을 통해 전승된 유산을 감상하는 것에 대해 극찬하셨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동양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은 물론 유럽의 유화나 조각을 뛰어넘는 정교함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놀라워하셨죠. 저는 열린 마음으로 호기심을 갖고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과 프랑스라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매우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고향에서 열렬한 문화관이었던 부모님은 루브르 박물관, 대영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등 서양의 주요 기관을 모두 방문하셨지요. 하지만 프랑스보다 훨씬 앞선 고대 왕조의 국보급 유물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을 흥분시켰습니다. 엄마는 조선시대의 깨끗한 백자 유리 진열대의 코를 박고 감탄사를 연발하셨어요. 아버지는 멋진 청자 조각을 끝없이 사진으로 찍고 화려한 나무 차상자의 장인 정신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하셨어요. 유럽 중심의 내러티브에 비해 극동의 정교함과 풍부한 예술적 유산을 깨닫고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내면의 지도를 완전히 재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멋진 유물뿐만 아니라 민화도 몇 시간 동안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강렬한 초월의 표정으로 박물관 진열장을 향해 조용히 절을 하는 외국인 3명의 모습이 꽤나 이상해 보였을 테지만 이 순간을 함께한 제 마음과 자부심이 따뜻해졌습니다. 치킨에 대한 깨달음 외에도 저희 가족은 수년간 밋밋한 프랑스식 요리만 먹다가 한국의 불고기, 한우구이, 삼겹살 같은 고기 요리 전반에 빠르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아늑한 날 밤 작은 삼겹살집에서 양념한 갈비살을 식탁에서 바로 구워 상추쌈에 싸서 먹는 마법을 소개해드렸어요. 우리 식탁에 차려진 엄청난 양의 반찬과 고기를 보고 엄마는 이건 너무 사치스럽다라고 연신탄성을 질렀습니다. 한국에 간 김에 저는 한국의 현대도시 생활에 푹 빠진 부모님의 모습을 사진에 담기 위해 가족사진 촬영을 예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몇 년간 프랑스에서 동네의 무미건조한 담벼락과 울타리 앞에서 딱딱한 포즈의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드디어 서울에 오신 부모님을 기념하기 위해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사진으로 기념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았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울의 다양한 동네에서 자연스러운 라이프 스타일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민준 사진작가에게 스냅 촬영을 예약했습니다. 결국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역 중 하나이자 풍부한 역사를 간직한 인사동의 매력적이고 다양한 골목에서 촬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촬영 당일 아침 일찍 부모님을 호텔에서 만나 함께 인사동으로 이동했습니다. 민준이가 고른 정확한 촬영 장소를 찾아 구불구불한 자갈길을 걸으며 다양한 광경과 소리를 감상하는 부모님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기자기한 찻집과 전통 한옥 건축물, 전시된 그림들, 매력적인 포장마차들을 지나쳤어요. 인사동의 에너지와 마법이 느껴졌고 완벽한 배경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지정된 장소에 도착했고 알록달록한 그래피티와 전등 기발한 조형물로 가득한 골목길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다가갔을 때 민준이는 이미 카메라와 기타 장비를 들고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촬영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면서 즉시 밝고 친근한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통에 들어가면서 민준 씨가 부드럽게 안내하는 포즈나 동작에 부모님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따라하시는 모습에 감격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매년 가족 사진을 찍을 때마다 포즈를 취해야 할 때면 꽤 경직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사동의 유쾌하고 예술적인 혼돈 속에서 부모님은 유기적으로 웃고 가까이서 낄낄대고 주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전반적으로 빛을 발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아름답게 담았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즐겨하는 저는 요즘 오프라인 매장을 돌아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서울을 방문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한국 화장품과 스킨케어 브랜드를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텍스프리의 편리함이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쇼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공항. 면세 쇼핑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선불 직불 카드를 신청했는데 이 카드는 기본적으로 세금 환급 혜택을 누리고 제휴된 상점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결제 시 카드를 제시하기만 하면 매장에서 구매 내역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 후 인천공항에 지정된 카운터를 방문하여 귀국하기 전에 세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편리한 텍스프리로 무장한 엄마와 저는 약 2주 동안 트렌디한 가로수길과 트렌디한 홍대 곳곳의 뷰티 매장에 들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신나게 진열대와 샘플 테스터를 훑어보며 제품을 바구니에 가득 담아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산원이 긴 서류 작업이나 계산할 필요 없이 매끄럽게 제 카드를 받고 면세 혜택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둘이서 머무는 동안 수십 개의 화장품 매장에서 2,000달러 이상을 쓴 것 같아요.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 제품 등으로 가득 찬 예쁜 가방을 들고 다니다 보니 금세 지쳐버렸어요. 하지만 나중에 공항에서 꽤 많은 거스름 돈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100%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여행 내내 엄마와 제가 계속 쇼핑을 하는 동안 아빠는 놀라울 정도로 인내심을 발휘해 주셨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세금 환급 혜택을 누리기 위해 명품 시계와 전자기기 몇 개를 사셨어요. 드디어 출국날 저희는 쇼핑한 모든 물건이 담긴 반짝이는 브랜드 면세 가방을 잔뜩 들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엄마와 제가 번갈아가며 커피를 마시고 기내 반입 가방을 챙기는 동안 아빠는 친절하게도 세금 처리를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아빠에게 터미널 중앙에 있는 세금 환급 카운터를 가리키며 문제가 생기면 문자로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약 40분 후 아버지가 아찔한 표정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여행 내내 텍스프리로 결제한 모든 내역이 적힌 영수증을 열심히 보여주셨어요. 약속대로 직원은 선명한 원화 지폐로 10%의 세금을 전액 돌려주었습니다. 탑승까지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직원은 아빠에게 해당 터미널 구역에 있는 롯데 면세점도 추천해 주었습니다. 외국인 여행객은 텍스 리펀드 영수증을 제시하기만 하면 일부 상품을 20에서 30%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금을 손에 쥔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아빠를 따라 넓은 롯데 면세점으로 향했고 친절한 직원들이 다시 한번 텍스프리의 현명한 사용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멋진 세금 환급 덕분에 저희는 아빠의 개인 스타일리스트 역할을 하며 한국 뷰티 세트 인삼 선물 상자 프리미엄 주류를 더 저렴하게 구입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2차 쇼핑을 즐겼습니다. 정말 살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부모님은 나이가 먹고 새로운 것들을 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프랑스에서만 살면서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했어요. 본인들이 봐왔던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다음에는 한국의 다른 계절에 와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 덕분에 새로운 도전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음에는 한국의 여름에 방문하려고요. 겨울에는 한국에만 있는 스키장이 있는데 놀이공원보다 더 재미가 있대요. 또 겨울에 오면 스키장에서 다른 배달 음식들도 먹어볼 수 있대요.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여기가 한국 땅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도를 봐봐. 여기는 우리 중국 땅이라고. 넌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영국의 한명문대학교에서 중국인과 한국인이 수업에서 갑자기 다투고 있는데요. 한국인이 뜬금없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자 중국인 학생이 그 학생에게 위협까지 가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사연은 중국인 덩샤오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기 시작한 중국 출신의 매우 의욕적인 학생인 덩샤오입니다. 저는 항상 영국 유학을 꿈꿔왔고 이제 드디어 그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하지만 멀리 떨어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저는 항상 모든 학업에서 뛰어난 우등생이었어요. 최고의 성적을 받아 많은 상을 받았고 선생님들은 항상 제가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한다며 모두 칭찬해 주셨어요.
중국 문화에서 교육은 인생 성공의 열쇠로 여겨질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외동딸인 저는 학교에서 잘하고 언젠가 훌륭한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희망과 꿈을 모두 저에게 걸고 있었어요. 부담스럽지 않나요? 제가 이 유명한 영국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기로 한 이유는 학문적으로 도전하고 세계 최고 수준에서 성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학생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수업 시간에 항상 자신의 의견을 쉽게 말하죠. 경쟁이 매우 치열한 분위기이고 성적 기준도 매우 엄격해요. 중국에서는 시험 점수에 따라 성적을 매겼기 때문에 반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순위가 명확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에세이 프레젠테이션 수업 참여도 기타 과제 등이 모두 GPA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교수님들이 저희가 제출하는 과제에서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아직도 파악 중이에요. 얼마 전에는 밤새워 에세이를 완성했는데도 C+만 받았어요. 정말 실망스러웠고 제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겸손하고 너무 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정말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영국 학생들은 가끔 교수님의 아이디어에 도전하기도 해요. 수줍고 겸손한 제 성격은 이 새롭고 대담한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적응하고 수업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영국 학생들만큼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번 학기 국제관계 수업에서 1등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흥미로운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전 세계 국가 간의 다양한 영토 및 국경 분쟁에 대해 배우는 것이었어요. 저는 중국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과 관점을 활용해 이 수업에서 돋보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중국과 한국이 분쟁 중인 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번 이 간도에 대한 중국의 정당한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간도 지역의 역사와 간도가 왜 우리 땅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국의 관점에 대해 매일 밤 늦게까지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 논쟁을 끝장내고 말 것입니다. 저희 반 친구들도 이 영토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전문가라는 걸 인정하게 될 거예요. 이 영국 교실에서 조국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애국적인 의무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중요한 학문적 논쟁에서 승리하려면 중국 측 입장을 설득력 있게 대변해야 했죠. 가장 큰 걸림돌은 영석이라는 한국계 영국인 학생인데 토론할 때마다 항상 중국의 반론을 제기하는 것 같았어요. 영석은 수업 시간에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며 한국 역사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이번 토론에서 누가 이길지 두고 보세요. 저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간도가 중국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계획입니다. 제가 최고의 학생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까요. 토론 전략을 완벽하게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간도가 수세기 동안 중국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주장할 거예요. 저는 명나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지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도에는 간도가 중국 영토의 일부로 분명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부터입니다. 따라서 오랜 역사와 문서에 따르면 간도는 분명히 중국의 영토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간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남쪽에서 이주해 온 조선족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지난 100여 년 동안에야 이 지역으로 이주했어요. 원래는 한국인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곳의 원래 뿌리는 중국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은 1800년대 후반까지 완전한 독립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전에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세력 아래 있는 속국으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중국은 영내 지배 세력으로서 역사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이 간도 지역을 먼저 지배한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한국처럼 작고 약한 나라가 간도를 점령하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이런 사실들은 명백히 중국에 유리한 사건입니다. 영석이는 아마도 고대 한국 왕국이나 자신이 들은 편향된 이야기를 늘어놓을 게 분명해요.
하지만 제 편에는 조국을 지키려는 열정과 함께 진실이 있습니다. 토론날 제가 반박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면 모두의 마음이 바뀌어 간도에 대한 중국의 정당한 주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은 제 주장을 듣고 나서 저를 승자이자 최우수 학생으로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 조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중국 학생으로서 제 자신을 증명하고 동시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지요. 드디어 토론의 날이 왔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함께 긴장도 많이 되었어요. 이번 주에 2일간 밤을 새워가며 연설을 완성하고 토론 답변을 연습했어요. 영석이의 허술한 논리를 무너뜨리고 중국이 간도에 대해 얼마나 옳은 주장을 하는지 깨달은 반 친구들의 감동적인 표정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꿈만 같아요. 이번 기회는 제가 자신감 넘치는 영국 학생들만큼이나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큰 기회예요. 오늘 이후에는 아무도 제 실력과 직업 윤리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간도 문제는 제 마음과 문화적 정체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싸움에서 패배해 조국을 실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노트와 역사 지도를 가슴에 꽉 움켜쥐고 교실로 걸어가면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족과 조국을 자랑스럽게 만들 시간이에요. 이제 영석을 쓰러뜨리고 관더가 중국에 속해 있음을 모두에게 설득하는 덩샤오의 대반격의 순간이 곧 시작됩니다. 저는 긴장된 설렘으로 가득 찬 채로 토론에 임할 준비를 하고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한 노트와 해당 지역의 역사지도 반론 자료를 모두 준비했죠. 오늘은 제 똑똑함을 증명하고 가족에게 자랑스럽게 되는 날이었어요. 교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반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토론 자료를 정리하며 누가 벌써부터 중국의 입장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때 영석이가 다른 한국 학생 몇 명과 함께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잠깐 눈을 마주쳤을 때 영석이도 이번 토론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자만심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진실은 제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이신 막스 박사가 들어와서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이 토론을 둘러싼 에너지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 보였죠. 자, 간도 지역의 영토 분쟁에 대한 학술적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건 알지만 역사적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논쟁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한국의 입장을 발표할 영석이가 먼저 호명되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과 믿게 서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몇 가지 주요 역사적 요소를 근거로 간도에 대한 우월적 영유권을 주장해왔습니다. 첫째, 고구려와 같은 고대 한국 왕국은 간도 같은 북부 지역을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둘째, 중국 이주민이 이 지역에 이주하기 수세기 전부터 한국인 주민이 거주했다는 언어적 증거가 있습니다. 듣다 보니 영석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일방적인 이야기를 읊조리고 있을 뿐이죠. 저는 여전히 논리를 근거로 한 진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심호흡을 하고 교실 앞쪽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빛을 발할 순간이었어요. 저는 저희 주요 논거를 힘차게 발표했습니다. 간도를 중국 국경 내에 지정한 명나라 지도와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고대부터 간도를 지배해 왔습니다. 한국인의 이주는 1800년대 후반에야 증가했으며 이는 원래 한국인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몇몇 학생들이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제 말이 끝나자 막스 박사가 반박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영석이 먼저 명나라의 기록은 인정하지만 그 이전의 복잡한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간도에는 명나라 통치 훨씬 이전부터 조선인이 거주했다는 언어적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가 말하는 언어적 증거는 아마도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민담에 불과할 테니까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명나라 시대의 문서 기록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이 간도를 저희 주권 영토의 일부로 지정하고 지배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공식 역사 기록이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문서에 대한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종종 지역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어요. 분쟁 지역에 대한 역사적 주장을 평가할 때 이러한 힘의 불균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슬슬 답답해지더군요. 그는 중국이 수세기 동안 이 지역의 정당한 지배 세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건가요? 네, 하지만 더 광범위한 세력. 역학관계와 상관없이 중국은 명나라의 공식 정책에 따라 간도를 관리하고 통제했습니다. 따라서 국제법에 따라 문서가 중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영석은 국제법은 분명 중요합니다 라고 반박했어요. 하지만 누가 언제 지도에 어떤 선을 그렸는지가 아니라 복잡한 역사적 현실과 관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토론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막스 박사는 질서를 유지하고 동등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때때로 끼어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입장을 반 학생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반론을 파고들었죠. 하지만 영석이는 계속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미묘한 부분까지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심지어 고려와 같은 한국 왕국도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간도 일부를 지배했다던 그 시기를 지적하기도 했죠.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토론에 임하면서 가졌던 자신감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양쪽 모두에 대한 지적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리자 마침내 막스 박사가 들어섰습니다. 훌륭한 토론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어요. 이것은 문제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양측이 주장하는 역사적 진실은 물론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도 있어요.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계획대로 변론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죠. 영석의 미묘한 관점은 저희 단순한 역사관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스 박사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한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반성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일단 저는 반 친구들이 양측의 발표에 모두 감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영석이를 상대로는 나름대로 선전했죠. 이번 토론은 미약하지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중국에 대해 더 강력한 주장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의 국가적 자존심은 아니더라도 제 실력은 확실히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영석이가 웃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토론 정말 즐거웠어. 넌 논점을 잘 짚어주었어. 혼자서 간도에 대해 읽는 것보다 함께 토론하니 훨씬 더 풍성한 시간이지 않았어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친절한 태도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너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훌륭한 통찰력을 제시해 주었어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저희는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긴 상태로 캠퍼스를 떠났습니다. 토론은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중국의 입장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수세기에 걸쳐 여러 출처에서 수집한 다른 관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역사에는 많은 진실과 복잡성이 얽혀 있었습니다. 저의 교육은 이제 막 시작되었죠. 간도 논쟁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자료로 무장하고 자신만만하게 토론에 임했었거든요. 하지만 선우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모순된 중국 측 주장과 뉘앙스를 제기하며 저의 확고한 입장을 무너뜨렸어요. 그의 주장에 맞서 나름대로 버티는 동안 제가 상상했던 승리는 저를 피해갔습니다. 중국에 대한 저의 단순한 역사관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지요. 영석의 미묘한 관점은 제가 상황을 파악하는 데 놓치고 있던 복잡성을 알려주었어요. 여러 방면의 진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전체 상황을 이해하려면 한 국가의 관점을 넘어서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교수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설화를 단순히 편향된 민담으로 치부할 수 없었음. 그들의 이야기에도 정당한 역사적 근거가 있었으니까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이 논쟁의 다른 측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한국과 서양의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완전한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제가 발견한 사실들은 간도에 대한 중국의 명백한 영유권에 대한 저희 확고한 신념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고구려와 같은 고대 한국 왕국은 여러 시대에 걸쳐 실제로 북쪽 지역을 지배했었습니다. 공식적인 영토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한국이 공식적으로 독립한 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었죠. 또한 간도 지역에서 1800년대 후반 이주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수세기 전에 한국어와 문화 유물이 사용되었다는 것에 대한 기록도 발견했습니다. 이 증거는 한국인들이 명나라 통치 아래서도 근데 훨씬 이전부터 이 분쟁 지역에 거주하며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주었어요. 또한 역사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영석이가 지적했듯이 중국은 고대로부터 1800년대 후반까지 한반도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지배력을 행사했어요. 이 시기에는 국경과 주권을 정하는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조선의 공식적인 종속국가로서의 지위는 중국이 간도와 같은 영토를 주장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현지의 진정한 지배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죠. 어떤 시대에는 고려와 같은 독립된 한국 왕국이 북쪽에서 사실상의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향한 복잡한 과도기는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몇 주 만에 제가 믿어왔던 역사관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경직된 중국의 시각으로만 과거를 바라보았던 제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닫고 겸허해졌죠. 영석과 막스 박사의 말이 맞았어요. 현실을 파악하려면 모순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역사 기록의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막스 박사가 영토 분쟁의 복잡성에 대해 강의하는 동안 눈을 더 크게 뜨게 되었어요. 그녀는 상충되는 역사적 해석, 민족적 중첩, 변화하는 정치적 역학관계가 어떻게 국경 영유권 주장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설명했습니다. 막스 박사는 분쟁과 같은 분쟁에서는 문서 기록 구전, 역사, 문화적 영향, 권력, 역학관계 등 가능한 모든 진실을 깊이 파헤쳐야 한다. 곧 지적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는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해야 해요 라고 이야기했죠.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중국적 관점에만 집착해 저희의 입장에 도전하는 불편한 한국 현실을 외면한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족주의적 자만심에 사로잡혀 중국의 주장은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단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역사는 훨씬 더 다면적이었어요. 이 깨달음은 저에게 한편으로는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중국 측의 주장이 제 주장과 상충된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이 열렸기 때문이죠. 양쪽 모두 특정 맥락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토론 후 성찰을 통해 제 태도는 중국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에서 벗어나 더 완전한 이해를 얻으려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역사관을 배우고 양국이 공유하는 문화적 복잡성을 발견하고 싶은 호기심이 커졌어요. 막스 박사님의 수업을 위한 저의 이번 과제는 1900년대 간도에 살았던 조선족의 구술사를 연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이 분쟁 지역의 역동적인 과거에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다양한 개인의 이야기는 간도의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영향이 서로 얽혀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집중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저는 간도처럼 논쟁적인 이슈에 접근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한 국가적 시각을 넘어 폭넓은 탐구를 통해 제 가정을 재검토하는 것의 가치를 깨달았죠. 진실은 서로 다른 역사와 민족 간의 겹겹이 쌓인 교차점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균형과 화합은 복잡성을 포용할 때 생겨났죠. 개방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통해 공통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의 경험이 저에게 더욱 다면적으로 다가온 것처럼 중국의 주장도 흑백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모든 관점을 고려한 결과 합의는 아니더라도 상호 이해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보다 완전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었죠. 결국 간도 분쟁은 수세기에 걸쳐 진화해온 양국 간의 세력, 역학관계를 반영하는 얽히고 설킨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막스 박사가 강조한 것처럼 모든 측면을 고려하는 것은 전체 진실에 다가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